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비상출판사 문학이에요. 비상출판사 문학에 있는 시조 4편을 좀 정리를 한꺼번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조 4편은 각각의 출판사들이 다 그래요. 시조는 어떻게 묶여 있냐면 시조가 시작이 됐던 게 고려 후기 거든요. 고려 후기 시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 양반들이 주된 작자층이 되어서 평시조와 연시조들이 쭉 창작이 돼요. 굉장히 관념적이고 정형적인 율격을 가지고 있는 평시조, 연시조들이 이렇게 출현해서 막 발전하고 굉장히 유행하고 그러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 조선 후기는 근세사회로 좀 접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평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신분제가 이렇게 좀 유동치고 뭐 이런 굉장히 막 이렇게 복잡한 그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문학에 영향을 끼쳐서 이제 더 이상은 조선 전기까지가 이제 좀 시의 시대, 굉장히 짤막하게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운 시대였다라고 친다면 조선 후기는 굉장히 근세적이고 복잡한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아주 정형적이고 짤막하게 담아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산문의 시대로 좀 바뀌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시보다는 소설들이 훨씬 더 많이 창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시조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로 가면 사설 시조들이 등장하거든요. 사설 시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는 장형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길이가 길어지고 가사 같은 경우도 장형화가 되거든요. 시가의 장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작가 계층 또 이 문학을 즐긴 계층들이 이제 중인 계층이나 평민 계층이 가담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이 시가를 즐기고 창작하고 이렇게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조선 후기까지의 시조의 발전사를 쫙 정리할 수 있게끔 모든 출판사들이 시조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시조 4편이 되든 3편이 되든 2편이 되든 시조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출판사에서는요. 시조 4편을 가지고 와서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시조가 어떤 발전을 거쳤는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들을 공부하실 때는요. 작품 개개의 특징도 공부하셔야 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었는지 조선 후기까지의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잡았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염두에 두고 공부 항상 하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선 전기에 창작됐던 평시조입니다. 양반이 지었죠. 수양대군 여러분 아시죠? 세종의 아들이었죠.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고 아주 야심만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첫째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왕이 될 수 없었고 첫째 아들이 왕이 됐죠. 병약했고 젊어서 죽었고요. 그리고 그의 또 큰아들 10살 이랬다고 전해지죠. 10살 정도 됐다. 그의 큰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단종이었죠. 단종. 네. 어린 왕이었고요. 수양대군은 그러니까 이 단종에게는 삼촌이 되죠. 친삼촌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양대군이 굉장히 이방원을 닮았었다고 그래요. 무인 기질도 굉장히 강하고 아주 똑똑하고 야심만만한 그런 삼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종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수양대군이 너무 야심만만하고 과연 제가 이 왕위 계승에 대해서 승복하고 잘 보필할 건지 왕을 보필할 건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렇게 자기 굉장히 충신들을 불러놓고 부탁을 좀 했다고 그래요. 이 어린 단종을 좀 잘 지켜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수양대군이
처음에는 왕권에 아무 욕심이 없는 것처럼 막 중국에 몇 년 있다 오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 저분이 왕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안심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자기 야심을 드러내면서 김종소 장군, 이 단종을 보필하고 있었던 장수였잖아요. 김종소 장군 제거하고 막 그 밤에 막 엄청나게 많은 그 단종을 보필하고 있는 신하들 불러가지고 이 옛날에 궁궐의 문이 되게 좁잖아요. 이게 불러서 다 이렇게 들어오면 자객이 숨어 있다가 들어오면 죽이고 들어오면 죽이고 그래서 그날 밤에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라고 전해지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단종을 거의 이제 허수아비처럼 두고 자기가 정권을 부리다가 한 3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완전히 이제 이 왕위를 계승하는 형태로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이 되죠. 그가 바로 세조죠. 네. 그리고 이제 세조가 왕이 된 상태에 단종은 강원도 영월지방에 유배를 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유배 간 상태에서 있었는데 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겠다라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삼문이라는 신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하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6명의 신하들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에요. 성삼문이라는 이 작가가. 이 성삼문이 지은 작품을 비상에서는 첫 번째 시조로 선택을 했네요. 양반시가이고요. 사대부 시가인 거죠. 굉장히 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조선 전기평시조가 대단히 관념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유에 들어가는 그런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실게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하나노라, 한탄하노라. 한탄하노라 좀 의역한다면 비판하노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수양산은요, 중의법이 사용된 단어다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텍스트를 좀 갖다 놓고 필기하면서 정리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중의법이냐? 중의법이라는 건 의미가 두 개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 의미는 백이와 숙제가 이제 새 왕조가 들어섰을 때 중국의 인물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충절의 대명사예요. 백이와 숙제라는 인물. 새 왕조가 들어서고 이 왕이 얘기했거든요. 너네 둘이 우리 왕가에 충성을 맹세하고 우리를 잘 도와주면 내가 너네들한테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이와 숙제가 그걸 정말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 우리는 절대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거절하고 그리고 들어갔던 곳이 수양산이에요. 그래서 수양산 첫 번째 의미는 백이와 숙제가 응거했던 산이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세조의 원래 대군 일대 이름이 뭐라고요? 수양대군이었잖아요. 마침 수양대군이었네. 그래서 여기 수양산이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양대군을 생각하면서 백이와 숙제를 비난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됐죠? 자, 결론을 먼저 얘기했어요.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그리고 그 이유가 중장에 나옵니다. 굶주려 죽었어야지 채미를 한 건가? 굶주려 죽었어야 했는데 왜 채미, 산나물을 왜 캐먹었는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 이 백이와 숙제가 고사에 의하자면 수양산에 들어가서 이 뭐 쌀이나 이런 거는 이 왕의 것이잖아요. 옛날에 절대군지제 하에서는 이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이 왕의 것이란 얘기죠. 근데 그 왕의 것을 먹을 수 없다 해서 산나물을 캐먹은 거예요. 근데 뭐 산나물이 비타민, 미네랄은 풍성했을 수 있겠으나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다가 죽었거든요. 그렇게 캐먹다가 결국은. 그런데 이게 성산문 입장에서 그 잘못됐다 이거지. 왜 고사리를 캐먹었는가. 그래서 내가 백이와 숙제를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장에 비록 푹
풋것이지만 푸세의 것인들 풋것이지만 귀. 자, 요 짝대기는 주격조사인 거 아시죠? 그것이 누구의 땅에 났다니 난 것인가. 비록 풋것이지만 산나물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땅에 난 것인가. 자, 세조가 왕인데 그러면 그것도 세조의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거 왜 먹어? 아무리 사소해도 그것도 먹으면 안 되지. 지조를 지키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나는 백의와 숙제를 비난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조입니다. 여러분 1번 문제 보시죠. 대단히 기발한 발상이에요. 뭐가? 옛날에 선생님 얘기했죠. 백의와 숙제 어떤 인물이었다? 충절의 대명사야. 충성스럽게 한 임금만을 섬기다가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던 충절의 대명사인 백의와 숙제를 비판한 거 옛날 양반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얘기죠. 근데 여기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기발한 발상이다 라는 얘기고요. 왜 이렇게 그런 백의와 숙제를 비판했느냐? 백의와 숙제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죠. 뭔가요? 나는 고사리도 안 먹을 거야. 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새 임금의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나 받지 않고 죽을 거야. 라는 자기 충절을 다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용된 표현법 중의법 여러분 수양산도 중의법이고요. 여기 풋것 있죠? 풋것이 산나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세조가 주는 녹봉 세조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중의법이 사용된 단어들도 여러 개가 눈에 보이는 거죠. 또 서리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리법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디 있나요? 네, 중장에 보이죠? 금줄에 죽었어야지 산나물을 캐먹었는가? 의문형 종결어미지만 질문하는 게 아니죠. 캐먹지 말았어야지. 종장도 그렇죠. 그것이 누구의 땅에 난 것인가? 라는 건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이미 대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세조의 땅에 난 거잖아. 그거 새로 왕이 된 사람 것이잖아. 그거 왜 먹었어? 라는 자기의 어떤 지조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사리적 의문이란 말이에요. 서리법 있고요. 대유법 어디 있어요? 이제 백의와 숙제가 대표죠. 충절의 대명사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비유. 자, 중의, 서리, 대유 이런 표현법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화자의 태도, 충조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부각되는 미의식은 숭고미가 되는 거죠. 존경할 만한 가치를 예찬하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미의식이 숭고미예요. 다시 숭고미 뭐라고요? 숭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작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감동 그게 숭고미예요. 숭고한 작품. 어떤 게 숭고해요? 우리가 뭔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나타날 때 숭고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존경할 만한 가치라는 거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유교적인 관념들이 될 거예요. 충, 효, 절개, 의리, 우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작품을 읽었을 때 우리가 존경할 만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숭고미가 드러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네, 숭고미가 드러나는 수양산 바라보며 라는 성산문의 시조 조선전기의 평시조였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 보시죠. 네, 역시 조선전기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가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계랑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이렇게 랑자가 붙어 있으면 시조에 랑자가 붙어 있으면 그 사람들 신분은 기생이에요. 조선 전기에 여러분. 조선 전기에 시조를 창작했던 평시조를 창작했던 주된 계층은 99%, 95% 정도가 양반이에요. 그리고 여성 시조 작가? 양반 여성 부녀자? 양반 부녀자 시조 작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성 작가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신분들의? 기생들. 양반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하고 이런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이 기생들이 시조를 창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 전기의 시조 작가층과 향유층을 정리해봐라 그러면 한 95%가 양반이고 나머지 5%
기생들이었다. 오, 천민들이었는데, 여성들이었는데, 이 여성들이 시조를 창작하고 즐기는 계층으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역시 조선 전기입니다. 평시조죠, 형식이. 평시조의 형식, 여러분, 3장 6구 45자 내외. 자, 끊어 읽는 마디, 몇 개의 마디가 나온다? 4개의 마디가 나온다. 사음보율이다. 그걸 마초 선생 지금 한번 읽어본다면 이화우 끊고 흩뿌릴째 끊고 울며 잡고 끊고 이별한님 끊고. 자, 한행에 몇 개의 마디? 4개의 마디가 나오는 율격을 보여준다. 사음보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수율은 어떻다? 음수율은 한 마디 안에 있는 글자 개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음절수가 반복되는 거. 이화우 3글자, 흩뿌릴째 4글자, 울며 잡고 4글자, 이별한님 4글자. 자, 3개, 4개 아니면 4개, 4개 음수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사음보율의 3, 4, 5은 4, 4조의 율격이 드러난다라는 것도 평시조의 특징이고, 음수율은 여러분 정확하게 지키진 않아요. 뭐 2글자인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대충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평시조의 특징이 뭐예요? 종장 첫 구절은 무조건 몇 글자 고정이다? 3글자 고정이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도 확인되시죠? 천리에 이렇게 3음절. 여긴 4글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2글자도 들어오지 않고 3음절 고정이다라는 거. 종장의 2번째 구절은 5음절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외로운 꿈만 5글자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평시조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네, 잘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고3 때도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시조의 기본 형식은 잘 정리해 두고 가세요. 네, 그렇고요. 자,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지는 지금 한번 보시죠. 이화우 배꼽비가 흩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화자의 상황 나왔습니다. 어떻다고요? 네, 님과 이별했어요. 자, 양반 시가에서의 님은 임금일 확률이 90% 이상. 근데 이건 기생의 시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어떤 남성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남성과 울며 잡고 이별했어요. 언제? 배꽃비가 흩뿌릴 때. 봄에. 네, 배꽃비라는 건 여러분 배꽃이 막 이렇게 흩날리는 때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배꽃을 흩날리게 만들었던 봄비로 해석할 수도 있죠. 어쨌든 계절적으로 봄이고 화강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가을바람 낙엽 질 때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봤네. 가을바람. 자, 계절이 훅 지나가 버렸네. 벌써 이미 가을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봄에 이별했던 그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장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네, 님과 나와의 거리감을 부각하고 있는 천리라는 단어 나와 있고요. 공간적인 거리감을 부각하는 건데 여러분 주의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실제 물리적인 거리냐? 그렇지 않죠. 실제로 님과 내가 천리 세어 이렇게 걸어봤더니 이게 천리길이야? 그거 아닙니다. 그냥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님이다라는 의미를 부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그 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홀로 있어라는 걸 부각하는 정서적인 거리감을 부각하는 그런 천리라는 단어, 구체적인 정말로 정확한 수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들은 기억해 놓고 가시고요. 그 천리 밖에 있는 님에게 내가 막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꿈만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서가 직접 노출되면 빨간색 물결 표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외롭다라는 정서 노출됐고요. 화자의 정서가 그럼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리움과 외로움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8번 이화우에 사용된 표현법이 은유법이다 라고 해석을 했을 때는 배꽃이 흩뿌리는 걸 비로
백꽃 흩뿌리는 거 이퀄 비다 이렇게 봤을 땐 은유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저도 날 생각할까 니은에 내포된 화자의 이중적 정서 그 사람도 날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감도 있고 과연 그는 나를 생각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날 잊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회의감, 의심하는 마음이란 뜻이죠. 의심하는 마음도 느껴집니다. 자, 이 작품에는 문학적으로는 자신의 이별의 어떤 슬픔을 부각하기 위해서 하강의 이미지들이 두 개가 사용이 됐어요. 이화우와 추풍낙엽 모두 다 잎이 지거나 배꽃이 지거나 하강의 이미지가 나온 거죠. 시간이 흘러간 거 봄에서 가을로 확인이 됐고요. 12번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을 통해 그림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는 이화우와 추풍낙엽 봄에서 가을로의 시간적 거리감 천리라는 공간적 거리감의 시어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서 직접 노출됐고요. 그래서 님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기생의 시조를 봤고요. 역시 조선 전기 평시조입니다. 네, 세 번째 시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조는요, 선생님이 이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하게 돼요. 1수, 2수 막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시 말하자면 한 제목 안에 시조의 연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연시조고요. 연시조는 한 수 한 수는 평시조와 형식이 같아요. 그런데 평시조의 형식을 갖춘 연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게 연시조고 이 연시조까지는 양반 작가들이 창작하고 즐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작품 한 편을 또 여러분이 보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이 이어질 거예요. 자, 첫 수 보시죠. 1수. 1년이라고도 여러분 설명해도 괜찮아요. 보세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산수간 자연 속인 거죠. 바위 아래 띠집, 초가집이란 뜻입니다. 초가집은 왜 띠집이라고 불렀냐면 여러분 집을 짓고 지붕을 지푸라기 같은 거를 이렇게 띠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얹었잖아요. 그래서 초가집을 띠집이라고도 하고 띠모자를 써서 모옥 또는 모당이라고도 하고 초당이라고도 하죠.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고전문학에서는. 고전 시가에서는 띠집, 초가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 띠집이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느냐, 어떤 삶이랑 연결이 되냐면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 안분지족, 안빈낙도와 연결이 돼요. 안분지족,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안분, 내 분수를 편안히 여기면서 지족, 만족함에 이른다 이런 얘기고요. 안빈낙도, 가난할 빈자죠. 가난한 것을 편안히 여기며 낙도, 도를 즐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산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은 어디다? 집은 어디다? 기와집이 아니라는 거죠. 궁궐도 아니고 초가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전 시가에서 특히 시조에서 초가집, 띠집, 모옥, 모당, 초당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 얘기하고 싶은 거 안분지족 아니야? 응? 분수를 편안히 여기면서 자기 소박하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사는데 난 거기에 만족한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어가 띠집이다. 됐죠? 자, 이렇게 자연 속에 내가 띠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모론 남들은 웃는다 하다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웃었어요. 웃는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의 웃음은 화자를 향한 비웃음인 거죠. 저렇게 이게 윤선도의 시조인데 윤선도가 이게 재벌가의 자제였거든요. 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유배도 되게 많이 당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떼집 지어서 산다. 나는 이제 자연 속에 은거해서 살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죠. 재벌가의 아들이 결국은 저렇게 됐네. 이러고 막 비웃었다. 그렇지만 어리고 야함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어리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죠. 어리석다로 해석되는 단어잖아요. 중세국어에서. 어리석은 야함은 이제
총구석 늙은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총구석 늙은이의 생각에는 그것이 내 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입니다. 중세 국어에서 이때 분이라는 거, 원래 이 분은 나눌 분자잖아요, 여러분. 근데 분수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분수. 그것이 내 분수, 그것이 내 처지에 맞는 삶인가 하노라. 이렇게 끝난 거죠. 어리석은 총구석 늙은이는 누구를 의미한다? 화자 자신을 겸손하게 일컫는 말이다. 윤선도도 또 뭐 이게 또 뭐 어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엄청난 문장가 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만든 작품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그 자신을 어리석은 야함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노라, 빨강색 펜 동그라미 별표 단어죠. 감탄형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그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영탄적 어조와 관련된 선생님의 영상 있어요. 보시고 반드시 영탄적 어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영탄적 어조를 만드는지는 정리를 해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로 넘어가죠.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슬카지 실컷 논이노라.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것이 있겠는가. 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었다. 여러분 텍스트가 있다면 형광펜을 쫙 긋고 별표를 막 5개 해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앞에 우리 일수에서 이 사람이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삶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떼집을 통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두 번째 수에서 그 안분지족과 바로 직결되는 맥락이 초장에 나온 겁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었어요. 자, 아까 선생님 윤선도 재벌 집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요? 보리밥 먹고요. 거기에 반찬 몇 개? 2개? 3개? 10개? 반찬 하나. 풋나물. 그것도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알맞게 적당히 먹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밥에 반찬 하나 먹은 거죠. 우린 그럴 때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술을 마시는데 술도 좋은 술 아니고 막걸리에 안주 하나 넣고 먹어요. 그래도 안분지족이고요. 자, 정리하셔야 돼요. 또는 반찬도 없어. 그냥 밥만 먹어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이 사람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삶의 태도는 안분지족 안빈낙도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어떤 집이 등장하면 초당이라는 집이 등장하면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중장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놀았어요. 자연 속에서 살았단 얘기잖아요. 그 자연에 은거해서 안분지족의 삶을 즐기고 있는 중인 거죠.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은 여남은 일, 그 밖에 나머지 일이란 얘기고요. 그건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라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소박하게 가난하게 그러네 만족하면서 사는 삶 빼고 나머지 거 세속적 욕망과 관련된 거 뭐 부귀 영화라든지 뭐 벼슬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은 내가 부러워할 것이 있겠는가 나 부럽지 않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남은 여남은 일 이 윤선도가 유배 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이 아주 윗사람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역으로 자기가 당한 거예요. 구급 공무원일 때. 그래갖고 당해서 유배를 왔는데 이렇게 작가를 유배 보낸 정치적인 상황들 그런 거 나 이 혼탁한 정치 현실 나 이런 거에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어. 나는 그냥 자연 속에 응거하면서 소박한 삶으로 만족해 안분지족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읽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3수 넘어갔고요. 4수가 이제 비상에 실려 있어요. 누구셔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 초장이죠. 누구셔 누가
삼공. 자, 요것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입니다. 삼공은요, 삼정승을 말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왕이라는 절대군주 바로 밑에 있는 신하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그 삼정승, 도건, 비교격 조사입니다. 역시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고요. 삼공은 삼정승이라고 얘기했죠.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삼정승보다 좋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겠는가? 만승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예요. 수레승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승하면 만대의 수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만대의 수레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집에 카가 만대야. 스포츠카부터 시작을 해서 뭐예요? 정말 막 1억짜리 막 이런 차들이 만대가 있어. 천자입니다. 천자. 중국의 황제죠. 중국 황제가 만승이에요. 그런데 만승이 이만하겠는가? 서리적 의문이죠. 서리법. 그러면 자, 어떻게 초장을 해석하실 건가요? 누가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요? 일수이수에서 봤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삼공보다 삼정승의 삶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 정도겠냐? 만승이 이만하겠냐? 이 말은 만승도 이만하지 않다. 천자의 자리도 이거보다 낫지 않아. 이거보다 좋지 않아. 뭐가 최고야?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이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장법이 사용이 됐고 서리법도 사용이 됐습니다. 자, 삼공과 만승 이 두 단어는요. 세속적인 부귀영화,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고 머릿속에 확 박아놓고 가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화자는 삼공과 만승보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나 이렇게 얘기했다. 라는 거 정리되셨죠? 자, 중장으로 가봅시다. 이제로 헤어든 해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해다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부와 허유가 야갔더라. 현명했더라. 소부와 허유 여러분 중국의 또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가셔야 돼요. 우리 비상 출판사에서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 많이 데려오네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성산문의 시조에서는 백이와 숙제라는 충절의 대명사가 있었잖아요. 소부와 허유는 자연에 은거했던 은자들, 군자들의 대명사예요. 이 사람들은 또 특히 이 허유라는 사람은요, 임금이 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임금이 되라는 제안을 더럽다고 여기고, 자꾸 임금이 되라고 찾아오니까 도망 온 사람이에요. 기산의 영수라는 곳으로 도망을 왔는데, 그래서 그 자연에 은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부와 허유는 이렇게 자연에 은거했던 사람의 대명사다. 기억해 놓고 가셔야 돼요. 형광펜 빡빡빡 긋고 막 별표도 5개 치고 막 이래가지고 자연에 은거했던 사람들이야. 소부와 허유가 나오면 그럼 이제부터 주제는 무조건 뭐다? 자연 친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백이와 숙제가 나오면 주제가 충절이야. 소부와 허유가 나오면 주제는 자연 친화야. 이게 그냥 바로 나오게 되는 공식 같은 인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생각하니 자 다시 본문 보시면 소부 허유가 너무 현명했다. 윤선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도 임천, 자 수풀림 샘천자인데요. 수풀과 샘이 묶여서 대유법이 돼요. 무엇을 대표할까요? 수풀과 샘이 어디예요?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대표하는 게 임천이다. 한가로운 흥. 그래서 해석을 하면 임천한흥은 자연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흥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없애라. 비교할 곳이 없구나. 결론이죠. 삼공만승보다 낫고 소부허유의 현명함을 돋보이게 했던 게 뭐다? 임천한흥이다. 거의 핵심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흥, 자연 친화, 안분제족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윤선도라는 양반이 쓴 연시조를 또 한편 보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양반시가예요. 조선 전기, 중기 정도까지 우리가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여러분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
작품이 많네요. 자, 사설시조 언제 나왔다 그랬어요? 조선 후기에 나왔고요. 중인계층, 또 전문 가객들, 가객은 가수라는 뜻인데요. 시조 가수들도 등장했고 또 평민들도 또 여성들도 작가 향유층으로 막 들어왔죠. 그리고 굉장히 장황해지는, 장형화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사설시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부분이 길이가 길어져 있죠? 네, 중장 부분 길이가 길어져 있죠. 중간 부분이 길이가 길어졌고요. 그러는 바람에 여러분 3장의 형식은 지켰나요? 초장, 중장, 종장. 네, 그 3장의 형식은 지켰어요. 그런데 평시조에 3장 6구 45자 내외 이렇게 형식적 특징이 있었잖아요. 6구 45자는 다 깨졌죠. 왜냐하면 중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 있기 때문에. 네, 사음보율도 깨져요. 사음보율도 깨져서 막 유금보가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고요. 중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종장의 첫 구절의 삼음절은 또 지켰네. 그죠? 이따감 이렇게 지켜놨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음보율 깨지고 육구 깨지고 그러면서 길이가 길어졌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죠.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고자는요 여러분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소망형 종결 어미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창을 내고 싶다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반복 구조 뭐가 눈에 보였어요? A, A, B, A 반복 구조 보이셨죠? 네. 우리나라 시가 고대 가요부터 현대 시까지 너무너무 많이 반복되는 구조다라고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A, A, A 똑같은 말, 창내고자라는 똑같은 말 3번 반복.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반복 사이에 다른 말 하나가 살짝 들어가는 구조다. 반복 구조, AABA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됐을 때는 운율이 만들어지고 또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겠죠. 너무너무 창을 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창을 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어디에 도대체 창을 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중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라는 말이 하나가 빠졌네. 오타 났습니다.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여기까지는요. 이 문의 종류예요. 창문의 종류들. 그리고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골세.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골세는요. 이거는 창문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이렇게 딱 닫았을 때 문을 닫았을 때 맞물리게 하는 게 이제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골세는 문 걸쇠죠. 문 고리를 이렇게 걸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창문의 구성 요소들 암돌조기, 수돌조기, 배목골세 요것들을 크나큰 장두리로 뚱딱 뚱딱 여러분 뚝딱 요거는 뭐죠? 뚝딱 의성어죠. 네, 뚝딱 박아서 내 이내 가슴에 창을 어머나 세상에 어디에 창 내고 싶다고요? 가슴에 창을 내고 싶대요. 가슴에. 왜? 이유가 뭘까요? 종장으로 가시면 돼요. 이따감, 하.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예요. 몹시, 너무 이렇게 해석해요.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 열고 닫아볼까 하노라. 아하. 이 사람이 창을 가슴에 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뭐다? 너무 답답해, 너무. 가슴이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창문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내가 너무 답답해서 막 폭발할 것 같을 때 훅 열어가지고 그냥 내 답답한 걸 확 내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어떤 상황이란 얘기야? 네,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죠. 1번 문제, 2번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슴에 창을 내서라도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은 무슨 기능이다?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매개체다라는 얘기고요. 꽉 막힌 답답한 마음은 그럼 뭐로 비유된 거다? 방으로 비유가 됐구나. 이해되시죠?
내 답답한 마음, 막 답답함이 꽉 차 있는 마음이 방이고 거기에 창을 내 가지고 확 열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발상이다? 뭐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참신하고 기발한 발상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중장에 사용된 표현법입니다. 창문의 종류를 계속 나열했죠. 창문의 구성 요소들도 나열했고요. 이런 장황한 나열, 열거는요. 사설시조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이런 나열이 굉장히 수다스럽고 장황하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무슨 미가 나오냐면 해양미나 골개미라는 평민문학의 미의식이 나와요. 웃음이죠. 웃음. 웃음을 만들어 자아내는 그런 미의식이 나오게 됩니다. 뚱딱이라는 의성법도 사용이 됐습니다. 7번 중요하죠. 사설시조, 평민문학에 드러나는 미의식. 상황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막 창문 종류도 나열하고 창문의 구성 요소들도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도대체 뭐 있어? 너무 수다스러워. 막 어디 마실 나와갖고 막 수다 떠는 것 같아, 아줌마가. 막 뚱딱뚱딱 막 이런 거 의성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걸 막 절망하고 체념하고 막 어둡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말해서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해양미가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만 그런 게 아니고 평민들이 창작한 사설 시조들에는 대부분 이런 해양미 혹은 기득권을 비판하는 웃음을 통해 기득권을 비판하는 골개미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잘 드러난다라는 것까지 사설 시조의 미의식까지도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AAB 반복 구조 아까 얘기했고요. 갈래 사설 시조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가부터 라까지 시조가 쫙 정리가 됐는데 공통점은 3장이다라는 거, 종장의 첫 구가 3음절이라는 거, 사음보 율격, 네, 사설시조에 가면 좀 깨져요. 그렇지만 평시조와 연시조까지는 사음보 율격도 대충 지키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차이점 정리하시겠습니다. 네, 가는 평시조, 양반계층의 충의 사상을 드러내는 대표 작품이다. 나 평시조인데 신부는 기생으로 바뀌어 있고 남녀 간의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아주 진솔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가나가 묶여서 평시조잖아요. 그래서 양식적인 규칙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키기 때문에 자, 여러분 기억하고 가십니다. 절제와 여운의 멋을 담아내는 특징이 있다. 절제와 여운이다. 왜? 형식을 딱 정확하게 지켰기 때문에 여백이 많이 남는 거죠. 사설시조랑 비교해 봤을 때 절제와 여운의 멋을 담아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다는 뭐였나요?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연시조였었죠. 총 6개의 연시조에서 3개의 수를 가지고 와서 비사항에서 점검을 했는데요. 평시조의 양식적인 규칙은 따르고 있지만 좀 더 많아진 내용을 담았어요. 여러 개의 연을 가지고 와서 다양한 정서를 담아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자연 친화 작품이었었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는 안 하고 갔는데 적혀 있진 않았는데 이런 자연 친화, 현실을 긍정하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미의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아미예요. 우아미. 네, 현실을 긍정하는 거죠. 우아미가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었었고요. 라로 내려가면 여러분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였어요. 중장이 길게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음복역 삼행시라는 양식적 규칙을 변형을 시켜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분출했다. 변형과 자유로운 분출이 특징이다. 뭐가 깨져 있다? 6, 9, 45자 내외는 완벽하게 깨졌다. 사음보는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좀 변형됐다. 또 3장은 지켰다. 3장은 지켰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내용이 길어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정서를 분출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 조선 후기 중인 평민계층에 의해서 창작이 됐다라고 창작계층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자유로운 분출, 변형 이게 특징이고 무슨 미가 드러난다? 해양미가 드러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었습니다. 시조 4편을 통해서 고려 후기에 출발했던 시조가 조선 후기까지 어떠한 변형을 거쳤는지를 작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